네, 11월 12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꾸준히 37,000달러 돌파 테스트,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얼마나 좀 단단하게 지지를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한 4만 달러 부근까지 한번 조정받기 전에 한 번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24시간의 흐름인데 24시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지 테스트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이죠. 이게 한번 훅 빠졌다가 돌파 리테스트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은 그만큼 이게 매도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항은 세요. 저항은 빡센데 저항 받자마자 바로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황소와 곰의 세대결이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황소 세력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키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 블랙록이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황 전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한번 쑥 하고 그냥 장대 안봉 하나 일봉에서 나와주면은 시장 분위기가 한쪽 방향성을 놓고 뭐랄까 온전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저항이 워낙 조금 두텁고 3만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까지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정을 조금 빡세게 받아도 이상하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7천 달러 위에서의 지지 테스트가 나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 정도로 체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000달러에서 39,000달러 구간의 저항이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상승하면 이게 불트랩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니네, 트랩이었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만 달러 초반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 이제 수익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은 3만 달러 초반까지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정받고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의 이제 스탠스,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빠지든 말든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일단 빠질 때마다 수량을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 타이밍만 고민을 하시면 될 거고,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런 분석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스윙 거래 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또 어느 정도 물량 가져가면서 추가 대응하시는 한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건 뭐 각자 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32,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에서 통합 이후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42,500달러까지 훅 하고 랠리를 한 뒤에 깊은 하락세를 보인 뒤 상승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지금 깊은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32,000달러 부근 터치하고 나아갈 거다. 두 번째 시나리오도 32, 3,000달러 부근 찍고 나아갈 것이다. 피보나치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하죠.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나름의 어떤, 워낙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워낙 급하게 지금 급등을 해준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저항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가속화 단계 초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승은 바닥 1년 반 이후, 바닥이 지난해 딱 이맘때였잖아요. 1년 전이었잖아요. 정말 정확히 1년 전. 그래서 지금 1년 반이면은 2024년 중반이 중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4년 중반쯤에 90도 각도의 수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금 급등을 해주고 나름의 약간 저항 테스트를 하면서 살짝 사이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미니 시즌, 미니 랠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금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잖아요. 일단 대규모 거래가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룩인투 데이터인가? 그런데
10만 달러 이상 대규모 거래가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9%, 이더리움이 170.17%, 카르다노 91%, 체인링크 244%, 폴리곤 3,822%. 많이 올랐죠. 대규모 거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기관과 고래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뭔가 추가적으로 알트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을 지금 안기고 있는 겁니다. 솔라나가 지금 난리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 60달러를 돌파했고 지금 살짝 저항받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46%가 올랐습니다.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십 라이브에서 한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이제 언급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이 꽤 좋은 편이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정도로 급등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나와줄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지금 약간 힘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붙은 모습, 특히 이제 FTX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되고 솔라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워낙 견고하다. 또 이 커뮤니티 로열티 같은 경우에도 솔라나가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조금 무섭게 올라가더라.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지금 전체 시총 랭킹 6위 탈환을 했습니다. 지금 USDS보다 앞선 상황이 돼버렸어요. 약간 근소한 차이지만 그래서 솔라나의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요게 또 지금 관심사가 많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이 많아요. 솔라나냐 XRP냐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당신의 선택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은 회원분들 솔라나와 XRP 다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저는 사실 XRP랑 솔라나가 둘 다 지금 플러스 상태여가지고 그냥 둘 다 좋아요. 아까 저희 댓글 보니까 XRP 다 매도하고 솔라나 들어갔더니 너무 좋다 수익 봐서 뭐 이런 댓글도 있던데 뭐 선택의 문제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지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했고 계속 좀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프로젝트 펀더멘털리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리스크가 있는데 하이 리스크에 걸맞는 하이 리워드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홀딩 포지션을 뭐 유지해 가시는 것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막 고점에 물려 계신다거나 어떻게 대응도 못 한다거나 아니면 XRP의 상승률이 반등률이 너무 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갈아타셔도 되겠죠. 특히 지금 같은 어떤 알트 시즌 미니 시즌이지만 이런 양상 지금 카르다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15% 반등했고 도찌도 일주일 사이 지금 이게 일주일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알트들이 의미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솔라나냐 XRP냐 뭐 이런 선택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블런츠라는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솔라나가 137달러까지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된다. 지금 하락 채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많이 올랐어요. 너무 그냥 훅 올라가 버리니까 약간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야 이때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요때 어마어마했는데 이런 날이 또 오고 있습니다. 제키스 같은 사람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솔라나가 17달러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54달러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추격 매수를 하고 있다. 이 주간 차트에서 녹색 캔들 10개를 연속으로 쫓을 때가 아니다. 지금 큰 무서운 흔들림이 곧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달러 수준까지 조정 가능하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차트를 통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 잘 이제 통합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랠리를 펼칠 것이다. 원래 솔라나가 또 굉장히 고점을 찍었었고 그쵸? 고점을 찍었었고 지난 사이클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 FTX 물론 이제 그게 FTX 이슈와 또 맞물려 있어서 자체적인 100% 온전한 펀더멘털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FTX 사태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었고 거의 어마어마한 폭락을 겪고 지금 이 정도까지 그래도 많이 올라서 좀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지금 추격 매수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블런치가 얘기한 것처럼 뭐 137달러까지 무난하게 가주면 좋죠. 홀더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137이라는 숫자는 FTX 전 이 폭락 전의 회복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로 가주면 좋죠. 좋은데 좀 약간의 조정, 조정 이건 지금 3데이 차트인데 약간의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홀딩 하시면서 수익률이 좋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셔도 뭐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데 솔라나는 확실히 가긴 갈 거예요. 다음 강세장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면서 강세 국면이 조금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이 뭘까? 이제 다음 알트코인 어떤 종목에 대해서 현물 ETF 신청을 할 거잖아요.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후보군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거의 이제 1, 2, 3 안에 들어가는 게 솔라나겠죠. 뭐 솔라나, 폴리곤 이런 친구들 뭐 흔히들 언급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흐름이 나올 텐데 물론 그거는 6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모르고 뭐 조금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솔라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시장에 잘 깔려 있다더라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직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살짝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예, 뭐이 정도를 감내하신다라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객관성을 조금 담보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게 동의하시든 안 되시든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해줘서 고민할 가치는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280달러 부근. 야,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아발란체가 또 함께 움직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1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솔라나의 경쟁자를 자처하면서 등장한 프로젝트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개발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솔라나의 급등 이후에 지금 아발란체까지 조금 약간 시동을 건 모습이고 솔라나의 어떤 자금 흐름이 아발란체 쪽으로 좀 옮겨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1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오늘 18달러 돌파했어요.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는 저번 강세장 때도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급격하게 반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갈 수 있고 뭐 체인링크 한번 올라가 줬고 사실 주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반응을 해줬어요. 폴리곤이랑 폴카닷도 지금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20%씩 올라줬고 아발란체 지금 2, 3일 정도 사이에 50%. 네, 라이트코인이 조금 아직 덜 움직였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많이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코인 홀더분들은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면서 아마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 좀 덜 움직인 아직 시작을 안 한 종목 중에 어떤 시장에 상당한 관심과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라이트코인이다 보니까 신규 진입 타점 잡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존 홀더분들은 뭐 모아가시는 분들이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라이트코인은 괜찮다 정도로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매틱 흐름이 좋더라고요. 제가 매틱이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이번에 플러스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 정도를 폴리곤과 폴카닷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다 일주일 사이에 의미 있게 반등을 해줬고 아발란체 오늘 개인적으로는 어제와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솔라나와 아발란체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발란체 홀더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발란체 이번에 지금 잘 반등해주고 있는 흐름 저는 수익화를 조금 더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럴 생각입니다. 아발란체는 이제 막 움직여주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발란체 움직임 순조로운 것 같고 뭐 저항 구간이 나오면은 저는 조금 더 매수할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잡코인 펌핑을 기대하시면서 좀 도박성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20이 밖에 있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주로 이제 여기 있는 종목들 사실 딱 이 정도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좀 도치는 없는데 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내년에 이 트위터에서 크립토 페이먼트가 도입이 되면 저기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의미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도치를 사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폴리곤, 폴카닷,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이 정도는 뭐 사실 뭐 프로젝트의 어떤 개발 상황과 관련해서 내지는 지금 현재와 비전을 놓고 봤을 때 다 하나 뭐 하나 다 손색이 없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뭘 잡을까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조금 준메이저급에서 메이저나 준메이저급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조금 원하는 종류의 프로젝트에 가까운 것들, 내가 뭐 레이어 1이 더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 레이어 2의 개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제 솔라나 정도 이렇게 메이저급에서 그냥 메이저, 준메이저급에서 건드리시면 그렇게 크게 물리더라도 사실 메이저들은 움직여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은 내가 뭘 담아야 될지가 좀 전략을 세우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조금 자발트 펌핑 이런 거 기대하는 대신에 사실 지금 XRP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움직여주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뭐 걱정은 안 됩니다. 예, 저는 뭐 XRP,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할 거 없고 XRP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 뭐 솔라나, 아발란체 잘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일단 건전함이 어떤 시장에서 증명됐다라고 판명된 종목들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그렇잖아요. 뭐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폴카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이제 지금 3만 달러 초반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조금 준메이저급에서 튼튼한 애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다음 강세장 적어도 이제 내년 중반 이후에 어떤 수익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중장기 대응으로 들어가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그렇게 짜기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발트들 이런 거는 그냥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그런 걸로 인생 역전을 기대하시다가는 정말 쪽박 찰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엊그제 가스 이제 폭락하는 거 보면 어질어질 하잖아요. 저는 가스 폭락하는 걸로 보이길래 그냥 네오도 일단 수익화를 했는데 아무튼 조금 이렇게 너무 가벼운 애들은 가볍게 너무 급격하게 펌핑한 애들 사실 가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네오와 같이 듀얼 코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너무 좀 과도하다 싶게 폭등을 해버리는 종목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뺏기면은 내 마음이 조금 어지럽게 되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서 리플렉이 조금 짚어볼 건데 XRP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는 좀 아쉽죠. 지금 0.66달러 지지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주간 종가 마감을 0.66달러 위에서만 해주면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쏘쏘 이렇게 바라보면서 0.7달러 위로 조금 돌파 지지를 받는 상황이 펼쳐지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조금은 더 수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롤라팔로자 이펙트. 네. 이게 찰리 먼거가 한 얘기거든요. 이 다양한 심리적인 행동적 요인들이 융합이 돼서 시너지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세를 급등시킨다. 롤라팔로자 이펙트, 롤라팔로자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XRP 생태계에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 한 10가지 정도를 꼽으면서 이런 게 이제 롤라팔로자 이펙트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XRP 시세 반등할 거야. 그래서 조금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규제 명확성을 갖게 될 거 그런데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규제 명확성에 상당히 제일 가까이 다가가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소송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도 아는 겁니다. XRP가 의미 있는 어떤 급등 상태가 나와줄 경우에 나와주는 상황 이런 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 명확성의 첫 번째 프로젝트고 여러 가지 대기업들 파트너십 맺고 있고 기관들의 지금 채택이 이어지고 있고 상호 운용성 강화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리테일에서도 채택이 되고 있고 뭐 국경 간 송금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장점들
이런 한 10가지들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내서 롤라팔로자 이펙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68개월 동안 축적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2018년 고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5년 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축적 기간에 지금 대칭 삼각형이 거의 이제 꼭지점 부근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0.65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놓으면 이제 1달러는 가까이에 있을 거고, 1.4달러까지가 단기 목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90달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롤라팔루자 이펙트 프리딕스 90달러. 으아, 90달러 으아 싶죠. 이런 날이 뭐 언젠가는 오겠지만,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표 가격은 10달러예요. 저의 목표 가격은 10달러고, 10달러 돌파하면 이제 우리는 삿포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90달러 이런 날이 오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는데, 특히 뭐 이제 그냥 XR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의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소송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그냥 하이 리턴, 뭐이 정도로 저는 그냥 심플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거의 매일 매수하고 있어요. 가격 상관없이 지금 정도 1,000원 이하에서는 그래 조금 더 매수를 하면서 보자, 뭐 이런 생각인데, 물론 이제 이게 만약이라도 정말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이, 그땐 골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년에 미국 대선 이슈가 있고 암호화폐 표심이 중요하고 게리 겐슬러가 집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뭔가 이런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미국에서도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어떤 흐름이 잘 맞춰지면 XRP 뭐 10달러, 20달러 뭐 이런 숫자들, 두 자리 이상의 숫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날도 뭐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 지난번 강세장 고점에서 진입을 했다가 추가적인 대응 못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비중이 상당하겠지만, 사실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만 놓고 봐도 XRP가 많이 올랐죠.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폭이 한 자릿수거나 아니면 이미 플러스 영역이실 거예요. 고점에서 물렸더라도 지난 1년 동안만 꾸준히 대응을 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바이더 딥을 몇 번만 하셨어도 아마 지금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점이어가지고 아예 대응을 못 하신 경우에는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글로벌한 분석가들은 여전히 강세 전망을 좀 내놓고 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이번에 내년이죠. 내년 2분기. 지금 이번에 벌금 합의되고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벌금 합의도 1차 판매 물량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이제 합의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4월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배심원 판결을 통해서 더 약간 리플 측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어쨌든 저희 채널에서 저도 이제 뭐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썸네일을 주로 리플 제목으로 많이 뽑는데, 이제 좀 오래 봐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 컨텐츠 내용 중에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입니다. 거의 끝부분에 제가 살짝 붙이는 정도여서 제목을 좀 그렇게 리플로 달아놓으면 많이들 또 봐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조금 포지셔닝이 가장 큰 그런 종목이면서 제가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여전히 좀 이렇게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런 프로젝트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 정도로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국가 정부랑 일을 하잖아요. 중앙은행들과 일을 하고, 뭐 여러 각국의 CBDC, 예를 들어서 영란은행,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지금 막 얘기들 나오고 있고, 민간 단체 CBDC 관련했을 때 다 리플, 홍콩, 이게 사실 꼭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인데 좀 그거에 비해서 시세 보면 좀 아쉽죠. 아쉬운데 어쨌든 이거는 이 소송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소송 리스크만 조금 잘 넘어가면 어쨌든 조금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정고 돌파 이후에 뭐 5달러, 10달러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아주 멀지 않은 금미래 바라보면서 함께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물려 계셔봤자 3.5달러일 거잖아요. 근데 가능할 거예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고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가끔 댓글 보면 조금 속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잘 실체가 가장 분명한 프로젝트라는 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다 해내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이 소송 이슈가 어쩌면 조금 단기간에 조금 한번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존 디튼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7억 7천만 달러보다 훨씬 적을 거야. 특히 이제 판례를 보면 SEC의 관할권은 미국 내로 제한돼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판매가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리플 소송은 리플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규제가 미비해서 규제 불일치에 따른 것이니까 이게 막 징벌적으로 벌금이 막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공인된 투자자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듣보잡들이 아니잖아요. 예. 당장 SBI만 하더라도 일본의 대기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렇게 벌금이 빡세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연일 지금 날을 세우고 있죠. SEC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것 같다. SEC는 집행 또는 소송을 통한 이 규제 방식을 그만둬야 한다, 이런 점을 깨달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실 좀 약간 냉랭한 부분도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소송 이슈도 결국에는 방향성이 좀 더 선명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